사전 검토를 거쳐서 발주처가 설계 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을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설계 공모가 이제 의무화될 경우에 이제 설계 공모 방식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텐데요. 사업 특성이나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거의 설계 공모 운영 지침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 공모를 상당히 기피해 왔습니다. 일부 그 설계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지자체도 서울시도 그랬고 포항시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함과 또 이제 그 심사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유로 설계 공모를 많이 기피해 오셨었고요. 또한 설계업체 입장에서는 조감도라든지 도판이라든지 모형 정도의 제출물을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모 참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설계 공모 참여를 상당히 고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라기보다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안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발주처의 여러 가지 사정과 발주기관의 장애 교체 등으로 인해서 설계안으로 선정되었던 안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자가 당선을 위해서 발주직 기관의 입장에서 과다 설계함으로 인해서 기본 설계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견적을 뽑아보니 예상했던 공사비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그 공사비가 증대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선 설계공모 방식을 조금 더 다양화했습니다. 과거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도 공모안의 종류에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 2단계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설계 공모, 2단계 설계 공모, 제안 공모라고 하는 세 가지 공모 방식의 유형을 재구성을 했고, 각 공모 방식별로 평가와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2단계 공모 방식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아이디어 또는 제안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1단계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설계안을 제출받는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공모 방식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완성된 설계안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 제안만으로 설계자를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주처 입장에서 디자인보다는 그 초기 기획 과정부터 자기들의 파트너로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설계 주요 방향이나 자세한 내용들을 논의를 거쳐서 설계안을 디벨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안 공모 방식의 적용 대상은 지침에서는 소규모 사업이나 디자인의 유수성보다는 설계자의 계획 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일반 설계 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거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발주처에서 제안 공모 방식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3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응모하는 사람은 문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서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의 경력이나 실적 등의 경험이 역량에 대한 점수가 30점이 배정이 되고요.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에 대한 평가가 70점이 배정이 됩니다. 다만 그 30점을 배정을 했는데 발주기관 입장에서 조금 큰 업체만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당히 과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못하도록 규정을 담아놨고요. 일반 설계 공모에 비해서는 한 15일 정도의 공모 기간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제출 도서가 A3 한 5장 정도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설계자의 부담 또한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2단계 설계 공모에서 2단계 2차 공모의 경우에는
도면이나 설명서 외에 조감도나 도판 모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발주처에서 1차 공모를 통과한 업체에 조감도나 도판 모형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환하는 비용을 참여비용 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에 담아놨습니다. 다음에 설계 공모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그 다음에 설계자의 부담 가중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서는 발주처 직원이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설계 이외의 전문가도 심사위원회 한 명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 심사를 받는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도면을 저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보는 사람인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건축이나 계획이나 설계 전문가와 똑같은 그 평가의 역할을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심사 과정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또한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도면이나 설명서뿐만이 아니고 도판, 조감도, CG, 모형과 같은 과도한 제출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당선이 안 되고 입상이 되더라도 공모 참여 보상 비용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왔었습니다. 우선 심사의 전문성 제고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건축사 또는 설계 분야 조교수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발주기관 소속위원은 30%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과거에 발주기관의 임직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상당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친환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시공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게 제출을 함으로써 건축 설계나 계획의 이해 부분에서 그 공모안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 원칙 부분입니다.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담았고요.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심사 과정 등을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 공모 시행 공고 시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 명단을 보시고 이 사람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모두 실명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 대상자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심사 과정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참여자의 부담 경감 부분입니다. 설계 공모에서 제출 도서는 설계 도면과 설계 설명서로 한정을 하도록 했고요. 조감도나 모형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그리고 렌더링하지 않은 3천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부분에서 한 번 더 검증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모비용의 보상 부분입니다. 공모 지침에서는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입상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비가 1억이면 1,000만 원을 따로 보상 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입상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했고요. 다만 그 2단계 설계 공모 그리고 제한 공모 등의 공모 방식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 공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그 고시금액 이상은 다 설계 공모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흔히 PQ라고 부르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설계의 경우에는 본 건축설계산업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정수표이고요. 과거에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실적으로 5점을 따로 건축 설계 용도에 대해서 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대동소이하게 이 기준을 따라왔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이 15점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신기술 등록이라든지 그 실용신안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설계사무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나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시듯이 특수기능의 시멘트, 건설물 보양막, 거푸집 설치 구조 이런 식으로 신기술이나 특허, 실용시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을 포함시켰을 때 제도에서 기대했던 설계업계의 기술개발 및 여기에 대한 투자 실적을 장려하겠다라는 그 정책의 취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배점 기준 그리고 과거의 교통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도로 부문 예시로 과거에 들어있었던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각 발주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만점 기준이 너무나 과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 당락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유사용 수행 실적의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 사례입니다. 보통 이제 5건 정도가 조달청이나 국토부에서 과거에 제시했던 유사용 수행 실적의 만점 기준이었는데요. 20건 이상이 20%, 25건 이상이 14.4%, 15건 이상이 19%, 심지어 45건 이상, 40건 이상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능법을 가져오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10억 또는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 제한수 평가를 따로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건기법에서 기술 제한수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설계의 경우에는 설계공모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는 기술 제한수 평가를 받는 용역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PQ를 한 다음에 또 설계공모에 준하는 기술 제한서를 내게 되고 또한 이것은 설계공모에 비해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떨어진 업체의 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1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평가 기준을 준용을 하도록 했고요. 고시금액으로 나눠서 고시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자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했고 고시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도 삭제를 했습니다. 배점 기준은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 모두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추면 어느 정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배점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아까 김유진 사무관님도 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그 설계 발주에 대한 그리고 설계사무소의 어떤 실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배점 기준을 조정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의 조달청이나 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기준에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발주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은 보장을 하되 그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걸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그리고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안으로는 돼 있는데요. 아마 이걸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입니다. 담당 건축사의 경력과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건축사 이외에 한 명만 더 보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참여 건축사이셔도 되고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건축사 보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 경력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해당 사업 용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발주처가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예상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30 이상만 만족을 하면 유사용역 수행 실적 한 건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했고요. 5건만 만족을 하면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도는 신용평가 등급은 삭제를 했고요. 입찰찰가 제한과 벌점만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그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보시면 담당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건축사 업무를 하시다가 새로 사무소를 개설을 하셨을 경우에 이분이 이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설계 업무를 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사무소를 새로 만드시거나 하셔도 그 전에 했던 그 실적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고요.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보유건축사나 보유건축사 보호에 대한 현황이 조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만 가급적 과도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용 수행 실적은 여기서는 업체의 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신용 등급은 3점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시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실 경우에는 건축 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기재부에서 내려주는 그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마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건축 설계를 포함해서 기술 관련 용역들에 대해서는 각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1억 이상의 경우에는 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적격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설계 공모의 경우에 그 국가계약법에서는 그 설계 공모 당선자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시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공모 참여하면서 돈 들이고 설계 공모 당선되고 나서 수의 시담하면서 또 깎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그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4에 설계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설계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계자로 선정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요거를 좀 많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진흥법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인데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발주기관이 가지고 있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보면 이건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안행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유사할 것 같습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에 능력 점수의 비율이 10%입니다. 가격이 90이고요.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이상 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아무리 올라가도 50%, 정말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취지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이 법에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능력 점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그 가격을 합쳤을 때 또 그 85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그 비용을 또 거꾸로 능력 점수를 높게 받으면 가격 점수를 낮췄어야 하는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조금 전에 김유진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그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건축,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이 됩니다만 연간 한 500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에서 사전 검토에서 발주 방식의 적정성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설계공모 운영 지침 그리고 건축설산업진흥법의 취지와 발주 방식이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초로 연구원님께서는 건축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제도 관련 논의 전개와 관련 해외 사례, 현행 국내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 발주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을 위해서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행사장 바깥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 토론은 3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35분까지 자리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 시작 전에 사전 질의서 및 의견 제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사항 작성하신 분께서는 행사장 바깥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